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선족들이 한국에 오게 된 배경, 히스토리 이런 거 지금 또 하고 있잖아.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안녕하세요.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 PD 돌아왔습니다. 건치 PD. 아니 저기 조선족이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국적의 제한조선족 이렇게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뭐 헤이룽이라든가 네. 지린 이런 곳에 있는 동북 삼성 쪽에 네, 있는 삼성. 그쪽의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제중 조선인, 조선족 이렇게 불러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조선족에 더 씌워져 있는 여러 프레임들 그리고 여러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명칭들의 연원을 슬쩍 확인을 좀 해줄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중 조선족들이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는 없었어.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공식 수교 92년 그런 수교 전에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겠어. 그리고 뭐 우편이나 뭘 할 기회가 있겠어. 그런데 그게 처음 열린 시점이 바로 74년도야. 74년도. 74년도에 공산국가와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74년부터 75년까지 공산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과 우편을 주고받았는데 딱 1년 만에 우편이 몇 통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내가 찾아봤어. 공식적으로 1974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인 1975년 10월까지 1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지린, 야오닝, 그 다음에 헤이룽장 이 세 곳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던 우편물 숫자가 1만 1,200통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왜냐하면 이메일을 생각하면 안 돼. 우편으로 물리적으로 갔다 오는 게 지금 해외 우편 속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1만 회가 넘었다는 거에 모두가 난리가 났어. 한 통 한 통 꾹꾹 눌러서 쓴 그렇지. 정성스러운 편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받자마자 다시 답장하고 그걸 또 답장을 하고 답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74년도에 대한적십자 사에서 이걸 확인하고 이걸 이제 여러 군데다가 전달하기 시작한 거야. 이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산 가족과 이렇게 우편으로나마 서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가 모른 척 할 겁니까? 이거 진짜 뭐라 돼? 혈육의 정을 이렇게 못 찾게 만들 겁니까? 뜨뜻해진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조국 해방했을 때 왜 안 내려오고 말이지. 아니면 그 사람들 말이야 거기서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우리도 난감하네. 그분들이 거기 왜 있었냐면요, 아버님이 독립운동하다가 다리를 한쪽을 절단해서 내려오질 못했고요. 이런 어떤 에피소드까지 다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70년대하고 80년대는 아까 우리 말한 제중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냐면 이산가족, 혈육이 그쪽에 있다 이런 정서적인 부분하고 또 하나 독립 후손의 자손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가장 탑에 있었어. 우리가 해방된 조국에서 마땅히 예우해. 그렇지. 그리고 피치 못해서 못 내려왔거나 북한하고 중국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고 싶었는데 못 왔던 사람들 이런 프레임이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공고했어. 초반까지. 그러다가 한국방송공사가 이산가족 찾기 특별기획을 시작해.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 특별기획이 우리 남한 사회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이산가족을 연결해 주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제중 조선족들과 남한에 있는 그 사촌, 뭐 육촌, 아니면 형 동생 뭐 이런 것들도 연결시켜주는 그 장면을 연출한 거야. 그래서
83년도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KBS에서 했던 이산가족 찾기 특집 기획을 통해서 야 중국에 우리 큰엄마가 있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있고 너 같은 임마 저 삼촌이 거기 있고 나 기억나요 하고 막 야 여기 또 우리 또 갑자기 또 연기 나오네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런 필름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래서 그 이산가족 특집 기획을 통해서 이제 생생하게 보고 나니까 더 간절해진 거지. 가고 싶다, 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산가족도 사실 그 전에 요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방송으로 될 수 있게 된 건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74년, 75년부터 우편으로 왔다 갔다 서신 교환하기 시작하니까 야 저기 우리 큰 고모 있었구나 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일이 생겼어.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불쌍한 혈육의 정 끊긴 사람들, 이산가족들 만나게 좀 해줍시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노력을 요구해. 여행 승낙서를 통해서 조선족들 중에 일부가 남한을 방문하게 됐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삽시간에 중국 지역에 있는 조선족 자치구에서 소문이 쫙 깔린 거야. 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더래. 막 이런 이제 사투리가 맞는지 모르겠다만 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게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도 우리 의심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 에이 거짓말하지 마. 뭐 어디서 눈으로 봐야죠. 어디서 저기 이걸 풀고 그래. 뭐 이런 소리를 했다가 바로 86년 아세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이 딱 열리고 났더니 이제는 그 서울의 한복판의 모습들이 쫙 그걸 본 거야. 왜? 이제 중국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니까 당연히 중계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보더니 야 한국 사회가 저렇게 발달했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코리안 드림이 거기서 생겨. 근데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왜 조선족들이 우리 고국을 등지고 중국으로 갔겠어? 그때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여기 사는 게 더 어려워서 그 당시는 만주 드림을 찾아서 간 건데 불과 반세기 좀 넘어가서 다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오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족을 고용한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었거든. 그냥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그 다음에 일가 친척 보러 온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했어. 뭐였냐 하면 바로 중국에 널려져 있는 약재를 캐서 올 때 들고 온 거야. 초기 조선족들이. 그래서 80년대 조선족 사회에서 가장 성업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 한약재 공급하는 그때 판 게 대표적으로 우황청심환을 비롯해서 녹용, 편자청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게 중국 본토에서 온 약재다. 처음에는 그래서 선호도도 너무 좋았고 웃돈도 준 적이 있어. 그래서 조선족 사회에서 눈이 뒤집어진 거야. 한국에 갔다가 약재를 팔면 떼돈을 벌더라. 그래서 그 뒤부터 약재상처럼 보찜에 약촉해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다 팔기 시작했는데 언론 보도가 나왔어. 중국산 한약재에서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게 확인됐다. 검출됐다. 그래서 초창기에 넘어왔었을 때 약재상을 좀 했었고 그 다음 일부 취업이 된 데가 하나 있었어. 어디가 있죠? 어디냐 하면 한국선박협회에서 원양어업이나 어디 선박의 선원으로 한국인들이 이제 슬슬 일을 안 하는 거야. 힘든 일을 조금씩 피하고 맞아. 또 실제로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한 번 배 타면 몇 개월 지난 뒤에 집에 오니까 이제 슬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헝그리 정신이 약간 좀 없어지기 시작한 거지. 너 진짜 중요한 맥락을 짚었어. 지금 내가 80년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80년대 상황을 잘 봐.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 때문에 한국의 실상을 확실히 알게 됐던 조선족. 그러니까 그들은 넘어올 마음이 이제 굴뚝같이 생겼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80년대 뭐 했니? 민주화 운동했죠. 그렇지.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그동안 막 꽉꽉 눌러져 있던 인건비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거야. 노동운동도 같이 했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운동의 성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내실 있게 반영되기 이제 시작한 이제 즈음이 되니까 인건비도 폭등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국내 인건비가 막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선 참 이 서울의 봄 오기 전에는 말이야 아니면 이 민주 노동운동 이거 본격화되기 전에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싸게 썼는데 말이지. 아유, 뭐 싸게 쓴 정도가 아니라 휴일이 없었죠. 전태일 열사 전까지는 뭐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라? 저 양반은 한국을 곧잘하는데 아저씨 누구예요? 저는 옌벤에서 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바지런하게 일을 열심히 하셔요? 아유, 뭐 월급을 이렇게나 많이 주시는데 제가 여기 청소는 바닥에 얼굴이 비치도록 해야죠.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을 얼마나 많이 줘? 지금 이분 월급 얼마야? 그래서 저 사장님이 자꾸 인건비 좀 낮추라고 해서 저희 한국 근로자들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저런 분들 몇 분 고용했더니 일도 잘하고 돈도 더 달라고 하지 않네요. 또 말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요. 그 뒤부터 그래? 야, 그건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된 거야. 국내에서 이렇게 조선족들을 크게 환영하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방금 네가 말한 우리 내국인 근로자 급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비용을 어딘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조선족을 택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법은 아직 미비한데 바로 값싸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생겼고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저기 일가 친척 방문한다라고 하면 방문 비자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있다 갈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있어야만 하는데 계속 있겠습니다. 뭔지 알지? 예, 출입국 관리의 어떤 허점. 허점. 네. 그냥 허점이 아니지. 불법이지. 불법 체류자가 된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80년대 이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거야. 예전에는 이산가족과 독립운동 후손했다가 그 다음에 약재상이었다가 드디어 80년대 후반부터 뭐가 됐다? 이제 불법 체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가 급해. 3D 업종에선 한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아. 그리고 저기 제조업 현장에서도 그 급여 받고 내 일을 하지 않아. 그리고 저기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면 요즘은 에어컨도 틀어주고 말이지 넥타이 매고 말이지 편하게 일을 하는데 여기 요즘도 제조 현장에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게 막 뿌연 수증기 나고 매캐한 냄새 나고 내가 미쳤다고 거기서 일해? 아니면 우리 아들은 내 그런 데서 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선 빠르게 어떻게든 일손의 부재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을 허들을 완화하면서 조선족들이 아주 편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법적 근거를 만들었던 게 우리 쪽 입장이었던 거야.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족이 상당수 체류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통계가 되냐면 참이 놀라워. 한국이라는 민족의 이 비운의 역사가. 자, 전 세계 다이스포라 해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제일 많이 본국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1등 나라 어딜까? 1등은 내가 얘기해 줄게. 중국이지. 네. 전 세계 차이나타운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어딜까? 유대인들? 그렇지.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서 살잖아. 그래서 2등이 가장 많이 외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많은 나라가 유대인이야. 3등이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이야. 그래? 한국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게 외교부에서 재외 동포 통계를 매년 내. 내가 통계 찾아왔어.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일단 재외 동포 거주지로 1등이 어딜까? 미국. 오, 맞았습니다. 250만 명 살고 있어. 그다음 2등 어딜까? 중국. 240만 명 살고 있어. 그다음에 3등 어딜까? 일본. 맞습니다. 80만 명이 넘어. 그다음이 이거 맞추면 형이 오늘 소주 한잔 살게. 소주만요? 고기도 살게. 좋아요.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힌트 주세요. 대륙. 대륙. 아, 그럼 금방 맞추는데? 금방 맞춘다는 게 힌트가 되겠네. 전혀 힌트가 아닌가? 캐나다야. 아, 캐나다. 캐나다에 한 30만 명 좀 안 되게 살아. 그래서 700만 명이 넘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조선족 문제를 우리가 쭉 이렇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를 결국은 못 해결하고 있잖아.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출산율 제고할 수 있을지 그 정책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계속 안 나. 이제 0.7까지 떨어졌어. 예산을 도대체 얼마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에게 다자녀를 도 주십시오. 이건 반포기 상태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뭐다? 그래서 이민을 받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받자인데 그 이민을 받을 때 당연히 영순위 고려 대상자가 누구겠어? 재외동포. 재외동포들인 거지.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만 했다면 왜 그렇게 나갔겠어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었으니까 간도로 넘어간 것도 그렇고 미국으로 간 것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맞아.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선족들이 한국에 오게 된 배경, 히스토리 이런 거 지금 쭉 하고 있잖아.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호를 더 열어서 미국에 이민 갔던 한인 3세든 뭐 캐나다에 이민 갔던 한인 2세든 아니면 또 어디 구소련에 있는 고려인 후예든 이런 사람들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유발될 법한 사회 문제, 사회 분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은 딱 하나밖에 없어. 조선족 케이스를 연구를 조선족 케이스들이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정착해 갔고 또 어떤 대우를 받게 됐고 또 무엇이 섭섭했으며 또 한국인들은 또 조선족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우리는 이런 게 섭섭했는지 또 어떤 건 서로 좋았는지 이런 걸 스터디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 동화된 부분은 동화된 것 같은데 또 절대로 동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다음 시간에 뭘 해줄 거냐 하면 이분들이 물론 한국이 엄청 잘 사네 해서 넘어온 건 사실인데 그런데 무조건 잘 산다고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로 넘어온 게 있거든. 다음번에는 중국에서 왜 있기보다는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해줄게. 네. 오늘 여기까지.